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고대 과학기술 문학 그 다음에 고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편견들 재미없고 따분하고 외워지지도 않고 그러실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공부한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부제가 뭐죠? 경쟁의 순기능인 건가? 경쟁의 순기능인 건가? 즉 삼국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좀 더 발전하지 않았느냐. 즉 분열이 어떤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경쟁적으로 서로 발전할 수 있다. 서로 자극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교재 68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과학기술부터 한번 볼게요. 과학기술. 우선 과학기술 발달하죠. 왜 발달합니까? 뭐 발달하려고요, 여러분들? 뭐 일단은 왕권 강화도 해야 되겠지만 또 뭐도 발달해요? 농경을 중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에서 천문학이 발달하는 겁니다. 천문학. 천문학. 하늘. 그렇죠? 하늘. 그래서 고구려 별자리를 그린 천문도가 있고요. 고분벽화에 별자리 그림이 있어요. 고구려에. 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조선 태조 때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 고구려의 천문도를 본따 가지고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백제는 역박사. 우리가 역학이라고 그러는데 역박사. 역학에 뛰어난 분이죠. 역학에. 그 역이 뭐예요? 역학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달력입니다. 달력. 그 천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라는 선덕여왕 때 세계 최초의 천문 관측 기구인 첨성대를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학도 발전하게 되는데 수학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는 고분석실이나 천장의 구조 이런 것들이 수학에 응용이 됐고 백제 같은 경우도 탑을 짓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림사주 5층 석탑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학이 등용됐다. 계산 못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계산 못하면.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여기 나와 있는 황룡사 9층 목탑이라든가 석굴암 구조, 석가타 다복탑 이런 거 만들 때에 수학이 응용이 됐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목판인쇄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목판인쇄술. 자, 신라의 불국사의 3층 석탑, 석가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왔어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것이 나왔어요. 이게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술이다. 근데 와, 100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잘 보존이 되어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 뭘로 되어 있느냐? 종이의 재질이 당나무로 되어 있더라. 당나무가 제가 그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재질이 굉장히 부패가 잘 안 되고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말해준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삼국의 과학기술 또 그 다음에 수학, 목판 인쇄술 이거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석굴암이죠. 이 석굴암의 구조인데 이제 석굴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기술 발달됐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첨성대.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에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잘 보존되어 있는 거죠. 잘 보존되어 있더라.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금속기술이 발달합니다. 금속기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칼 만드는 기술, 금관 만드는 기술, 이런 거 금속공예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속공예는 나무나 돌멩이 같은 거는 이제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금속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화학작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금속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 철광석 풍부했다라는 거. 그래서 철광석이 풍부해서 세계 최강의 철갑기병대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고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로 추정이 되는 칠지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금동대학로, 역시 금동대학로의 의미는 뭐 거기 도교도 나타난다,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금동으로 됐어요. 금속 재련 기술이다. 자, 신라의 금관, 순금으로 된 것이 있고 도금으로 된 것이 존재한다. 또 그 다음에 금속을 주조했던 성덕대왕 신종이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이 있어요. 이게 일명 뭐예요? 에밀레종이에요. 에밀레종. 그런 어떤 그 전설이 흐르죠. 이 종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뭐 누군가가 들어가가지고 종 만드는데 그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다. 성덕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신종을 만들었다. 성덕대왕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백성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정전을 주었었죠.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했던 병덕왕이 이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이 종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금속 재련 기술이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문학. 그래서 이제 그림 한번 잠깐 보시고, 금관, 신라의 금관이고 여기 칠지도입니다. 자, 이 금관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신라의 금관도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가야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학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때의 문학. 우선 고구려 때의 고구려 유리왕이 지었던 황조가가 있습니다. 황조. 그러니까 누런 새죠. 그 꾀꼬리입니다. 번역을 하면은 뭐 저기 가는 저 꾀꼬리 내 마음을 알까 모를까. 그래서 뭐 최초의 서정시다. 이거 국어 쪽에서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근데 이제 뭐 한시로 지었다니까 이 한자를 이용해서 시를 지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을지문덕의 오원시가 있습니다. 자, 또 나오죠. 이 을지문덕의 오원시는 누구? 우중문. 자, 여기에서 또 나타나는 것이 한자로 시를 지었지만은 또 뭡니까? 어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지족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중들이 열심히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가야에서 나왔던 구지가가 있습니다. 구지가. 가야가 어느 나라가 발전해가지고 가야가 생긴 거예요? 가락국이 발전해요. 가락국. 금강가야죠. 그래서 뭐 김수로의 탄생설화를 여기서 시작이 됐다. 이 구는 뭐냐면 거북이에요. 거북이. 그래서 이 구지가가 뭐냐면 당시에 구지봉이라는 봉우리, 이 구지봉이라는 구문에서 이 땅을 이렇게 파면서 이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북신에게 비는 겁니다. 바다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거북이가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오래 사는 그 장수하는 그 짐승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몇백 년 살잖아요. 오래된 거 보면 태평양을 다니는 거북이 보니까 진짜 몇백 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북이를 신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거북아 그러면서 빌죠. 빌면서 그 왕을 내주지 않으면 네 머리통을 구워먹겠다. 약간 협박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말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왕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구지가.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이 흙파면서 이렇게 흙 이렇게 하면서 흙집 지으면서 거북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이런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라에 거기 희소곡이라고 나와 있는데 희소곡이 아니라 회소곡이에요. 회소곡이에요. 오타가 났습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자, 회소곡은 유리왕이라고 하는데 신라의 유리왕이 저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구려의 유리왕과 같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는 신라가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리 이사금입니다. 이사금. 예, 거차 이마할 때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세기 초반 때에 나온 거예요. 이 회소곡은 어떤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구슬프게 노래를 불러요. 구슬프게 노래는데 회소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회소가 뭐 이게 무슨 뜻이냐?
어찌됐건 이게 그 당시에 말들을 한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회수해서가 아이고 이거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구슬픈 그런 어떤 서정적인 노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향가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봤죠. 향가 신라의 가요입니다. 가요예요. 문학작품이에요. 향가. 이 향자 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요. 향자 쓰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향자 쓰는 거는 우리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고향, 지방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라에서 향가다 그러면 신라, 우리나라의 뭐다? 가요다. 우리나라의 장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래서 향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뭘로 표기를 했느냐? 향찰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 그럼 향찰은 또 뭐냐? 우리가 뭐 앞에 배웠습니다. 뭐 이두, 향찰 게 나오는데 이두하고 향찰의 정확하게 차이점은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한문학을 연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자가 굉장히 어렵죠. 발음도 어렵고 뜻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하기 쉽게 좀 쓸 수 있게 음과 훈을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우리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향찰이라고 불러요. 향찰. 왜 향찰 쓰는 줄 아시겠죠? 그래서 향가로 기록을 했다. 향가이기도 하고 우리 거의 노래다, 장르다 해서 향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향가가 어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정리를 딱 했는데 향찰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 밑에 향가를 쭉 보게 되면 통일신라 시대 들어가면서 향가가 발전하게 되는데 제망매가가 있습니다. 제망매가. 이게 월명사라는 스님이 지은 거예요. 제망매가. 매가. 노래예요, 노래. 누구? 매.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예요. 구슬피. 그 다음에 창기파랑가. 기파랑.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파랑을 또 찬양하고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모죽지랑가. 이 낭도드고입니다. 낭도드고. 그 낭도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또 화랑과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 향가들이 어디에 수록이 되어 있다고요? 삼대목이라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다. 그럼 삼대목이 언제 지어졌느냐? 진성여왕 때 지어졌다. 신라 말기에 진성여왕 때 지어졌다. 그러면 이 향가를 이루고 있는 주된 작자들은 누구시냐? 예? 이 작자는 누구시냐? 스님하고요. 그 다음에 화랑들이 이 주된 작품 활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3대목에 잘 정리가 됐는데 진성여왕이 워낙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노는 거 좋아합니다. 노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유행했던 이런 작품들을 관심이 많고 그래서 3대목에 딱 이렇게 했습니다. 향가집을 딱 했는데 전해진다, 전해지지 않는다?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해지지 않는다. 3대목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고려시대 때에 고려 전반기 때까지 이 향가가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 스님 균여가 11수를 넣었고요. 균여가 스님이죠. 균여가.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에 삼국유사의 14수. 이 쫙 보시면은 뭐예요? 스님이죠? 균여도 스님이죠? 고려 초반 때에 스님이에요. 균여는 광종 때의 스님이에요. 여기도 스님이에요. 자, 이 전부 다 뭐가 관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스님 아니면 화랑이죠. 고려시대는 화랑은 없으니까 스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전체 25수가 전한다라는 거예요. 25수가 전한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볼게요. 고분. 이 고분도 여러분들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외우느라고 정신 없었을 텐데 이제 오늘 한번 이 고분 잘 정리하면은 야
야,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쉬운 것을 내가 그동안에 멍청하게 외우고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고분은요, 이제 묻어주는 거잖아요. 묻어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연환경이 뭐 화강암이라든가 이런 돌멩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가 거성문화, 뭐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거성문화가 발전했었죠. 그래서 전통적인 고분 양식은 바로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특히 이제 그 화강암 같은 돌멩이네요. 그러면 고구려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에, 고구려 같은 걸 놓고 봤을 때에 전통적으로 초기에는 뭐를 했습니까? 돌무지 무덤을 했다. 돌무지 무덤을 했다. 자, 돌무지 무덤 우리가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예. 돌멩이를 무지하게 올려놨다. 즉 그냥 돌멩이 막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려놓은 거예요? 잘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돼요. 돌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피라미드. 그래서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이 장군총입니다. 이 돌무지 무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벽화가 있어요, 없어요? 벽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고 방이 없기 때문에 벽화가 없어요. 아시겠죠? 벽화가 없습니다. 자, 근데 돌무지 무덤 말고 뭐가 나타나냐면 굴식 돌방 무덤이 후기에 나타나요. 굴식 돌방 무덤. 말 그대로 잘 여러분 무덤. 옛날에는 이걸 적석총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거 한자어니까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굴식 돌방 무덤이 나는데 굴식으로, 굴은 아닌데 동물 같은 건 아닌데 굴식으로 돌로 방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이게 후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후기에. 이것이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죠. 굴식 돌방 무덤. 자, 그래서 돌방과 널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군총 돌무지 무덤이죠. 여러분들 이거가 비슷한 것이 백제에 뭐 소춘로 구분이 있다고 그랬죠. 자, 굴식 돌방 무덤부터 볼게요. 예, 그림은 좀 이따 공부하고 이게 구조입니다. 이게 옆에서 본 단면도 옆에서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통로 들어가고 앞방이 있습니다. 이 앞방, 여기 앞방 똑같죠. 이건 위에서 본 단면도고 통로를 또 지나가지고 널방이 있어요. 이 널방이 널이 뭐냐면 관이에요. 관을 모셔놓는 이 널방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통로를 이렇게 아주 큰 바위덩어리 같은 걸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벽화가 있습니다. 굴식돌방 무덤은 벽화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없어요? 껴묵거리가 없어요. 부장품이 없어요. 같이 묻혀있는 부장품이 없어요. 왜 없어요? 이 돌멩이만 치우면 쑥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도굴이 쉬워요. 그래서 다 뜯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무덤에는 뭐가 있고 없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이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제 보이는 이 그림들,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돌무지 무덤에 있는 거예요? 굴식 돌방 무덤에? 굴식 돌방 무덤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댄스하는 그림이, 댄스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사냥하는 그림이죠? 예, 사냥하는 그림이에요. 사냥도예요. 수렵도예요. 수렵도. 이 강서 대묘, 그러니까 이 북한 지역이에요. 북한 지역에 있는 평양 주변에 있는 곳인데 강서 대묘라든가 그런 데 가게 되면은 쭉 있는데 수렵도. 그죠? 사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용하는 무용도가 있습니다. 무용도 막 이렇게 춤추는 그 무용도가 바로 이거죠. 이게 무용도. 이 무용도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이 귀족들이 노예들 데리고 이렇게 뭐 화려한 술도 마시고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면서 아, 당시 고구려 사회가 신분적으로 나뉘어져 있었구나. 노예는 되게 쬐끄맣게 그리고 왜소하게 그리고 귀족들은 좀 웅장하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각조도예요. 씨름도예요. 씨름도.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죠? 씨름하고 있죠. 네, 그죠? 삿바 잡고 이게 각저총에서 나왔습니다. 이 각저가 씨름이에요. 각저가. 그래서 이 그림이 발견된 무덤에 대해서 각저총이라고 붙인 거죠.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다? 굴식 돌방 무덤에서 나왔다. 돌무지 무덤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백제 보겠습니다. 한성시대 때
석촌동 고분, 롯데월드죠. 서울에 있는 석촌동 고분. 그래서 이 석촌동 고분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돌무지 무덤이죠.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근초거 왕의 무덤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드나 이 무덤을 놓고 봤을 때에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양식과 비슷하다. 그래서 백제의 왕실이 고구려의 유민들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나라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다. 그 다음에 옮겼죠. 수도를 어디로? 웅진으로 옮겼죠. 그래서 1호부는 구실 돌방 무덤인데 697호부는 벽돌 무덤이래요. 그 벽돌 무덤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누구의 무덤이에요? 문영왕릉이에요. 예, 고려라고 지워버리고 문영왕릉이에요. 벽돌.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중국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공기가 차단되고 진공 상태가 잘 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화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안에 있던 것이 잘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알게 돼가지고 문영왕릉이다라고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문영왕릉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쭉 보면 영권문이 벽돌을 사용했다. 관은 일본의 금송을 사용했다. 3천여 개의 껴묵거리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권문이의 벽돌을 사용했다. 벽돌.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관은 금송을 사용했다. 금송은 일본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소나무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백제가 일본, 중국하고 교류를 활발히 했구나 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문형 벽돌로 되어 있죠. 당시의 이 발굴 모습인데 이 71년대, 7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 발굴이 아주 좀 제대로 꼼꼼하게 안 해가지고 비난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라로 가볼게요. 신라로 가게 되면은 어떤 무덤이 나타나느냐? 비슷합니다. 삼국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게 경쟁의 어떤 순기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예요. 여기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나타납니다. 덧널 무덤이 나타나요. 자, 널은 뭐라고요? 널은 관이죠. 관. 그 다음에 이거 덧은 뭐예요? 더하기에 더하기.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런 관을 잘 볼게요. 이런 관을 모시는 널방이 이렇게 또 있어요. 널방이 이렇게 딱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딱 쳐요. 그래서 이 널방을 딱 두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돌멩이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돌멩이를 막 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흙을 쌓은 거예요. 흙을. 이것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덧널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 나무가 이 돌멩이와 흙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거의 무너져요. 그래서 도굴이 어려워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뭐가 들어있는가 알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천마총입니다. 천마총. 그래서 여기에 천마도가 나왔어요. 천마도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제 여기 설명하고. 일단 이거예요. 그림으로 보실 때 돌무지 덧널 무덤, 나무 널이 있죠. 널방이죠. 그 다음에 여기 돌무지였고 봉톱. 천마도 이거죠. 자, 이거 천마도인데 이 천마도를 놓고 어떤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게 벽화구나 그림이구나 생각하는데 이거 그림이 아니라 장리예요. 장리가 뭐예요? 말안장. 그 말안장 구성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장식을 한 거예요. 이게 안장. 이 천마도예요. 이 천마도도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말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천마도인데 이게 정확히 보면 말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막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천마도. 그 다음에 도제인물 기마상. 이 기마병이죠. 기마병. 예, 도제인물 기마상. 여기 여러분들 여기 딱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냐면 후라이팬 같은 게 있습니다. 후라이팬.
이 후라이팬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나오는 이 후라이팬 가지고 뭘 보냐면 전쟁을 하러 갈 때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요 음식을 조리해서 멀리 전쟁을 하러 갈 때 음식을 조리했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요게 신라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북방 유목민족들한테도 이런 것이 보인다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호총에서 나타난 호명 그릇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굴이 어려웠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했는데 굴식 돌방 무덤. 자, 굴식 돌방 무덤 이거 조금 있다가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요. 굴식 돌방 무덤은 이제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고 굴로 된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주변에 12지 신상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12지 신상.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에 12지 신상을 해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묘가 그 김유신 묘입니다. 김유신. 이런 거 두었고 그 다음에 불교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불교의 전통 그 장례 방식이 뭡니까? 화장이죠. 화장. 그 화장 대표적으로 한 것이 바로 이게 문왕해중릉이죠. 문왕해중릉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발해 보겠습니다. 발해. 계속 등장하죠. 정해공주, 정효공주, 문왕의 공주들이에요. 자 정해공주묘는 정해공주묘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이에요.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는 이름 비슷해가지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돌 양식이에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시겠죠? 이거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헷갈려요 선생님 헷갈려요. 고구려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구려 영향을 받았어요. 굴식 당나라 영향을 받았어요. 자 기억하고 디귿 중에 뭐가 먼저 오죠? 우리 가나다라 순으로 할 때 기억이 먼저 오죠. 여하고 요하고 뭐가 먼저 오죠? 얘가 먼저 오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잔머리 이런 거 이제 잔머리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둘 다 뭐가 있냐면은 모주림 천장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주림 천장 구조가 있다. 그럼 모주림 뭐냐면 모서리를 줄였다라는 얘기죠. 이 천장이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네모나잖아요. 그 모서리가 있잖아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장식을 하는. 또 여기 모서리 있죠. 또 이 모서리를 또 줄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런 형태로 기하학적으로 이게 모주림이에요. 이 모주림이 고구려의 고분에서 나타납니다. 고구려의 고분에서 나타나죠. 이 모주림 양식. 그래서 이 모주림 양식이다. 발해가 모주림 양식을 했다 그러면 고구려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돌사사상이 있고 여기 정해공주묘에서 나타나는 거고 역시 정효공주묘도 벽돌 무덤 그 양식 자체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는데 모주림 천장 구조다 그러면 또 어디를 받은 거예요?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자 이것이 이제 모주림 천장 구조예요. 이렇게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 이 대각선으로 또 이렇게 돌사사상.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고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분 얘기할 때 굉장히 뭐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외우고 막 이렇게만 했는데 외우지 마시라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뭐가 씻겨 내려가듯이 진짜 때가 그냥 줄줄줄줄 목욕탕에 씻겨 내려가듯이 깨끗하게 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탐구 보고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문영왕 중국 남조의 무덤 양식을 이용하시며 특히 어느 나라? 양나라 문영왕과 왕비의 시신을 안치한 관은 일본에서 자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중국의 도자기 등이 출토되었고 금동신발, 청동 다리미 등 많은 유물들은 고대 일본의 그것들과 유사하다. 적절한 것은 백제문화 일본 전파,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 돌무지 덧널 무덤의 완성판. 얘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힘찬 기상을 간직하는 백제문화,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보물창고 뭡니까? 가장 넓게 더
기분 좋게 표현한 말이 뭐예요? 5번이죠. 네, 그래서 정답 5번. 자, 2번. 다음과 같은 단면대로 보여주는 무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것이 바로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의 구조죠. 신라 시대 때에 나타나는 거. 중국 남조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벽돌이고요. 아니고 주로 고구려에서 만들어졌다. 신라죠.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가 같다는 증거다. 이건 뭐죠? 돌무지 무덤이죠. 돌무지 무덤. 그냥 돌무지 무덤 아니고 내부에 생활 모습을 담은 벽화가 있다. 이거는 굴식 돌방 무덤. 그죠? 아니고 도굴하기가 어려운 구조여서 많은 껴묵거리가 남아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천마총, 그 다음에 도제총, 그 다음에 호총,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기 때문에 나타나졌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분, 또 뭐 그 문학 이런 거 제가 또 과학기술 이런 거 알아봤어요. 어렵지 않죠? 네,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편견을 버리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마 이런 편견이 또 깨지는 또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남들이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미있고 아주 적은 시간 들여가지고 재미있고 자세하게 공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곁에 제가 합격할 때까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까지.